이쁜 놈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이분은 알아서 이것저것 다 파는 사람이에요. 장 부장이 김태현 네. 기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이번 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1주년 그 두 번째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타이틀을 놈놈놈 그렇게 정했죠? 네. 네, 자, 먼저, 이쁜 놈. 어. 미운 놈, 믿을 수 없는 놈. 예, 놈입니다. 그 놈이 욕은 아니고 그냥 일반 남자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얘기니까요. 그 해당자 분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이쁜 놈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 이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한동훈. 네.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이뻐해요? 예, 윤석열 총장이 그 윤대진, 그러니까 소윤은 내 동생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내 후계자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나의 후계자. 여태까지 있던 직위도 굉장해요. 3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서 그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그냥 네. 뭐 수직 상승을 수직 상승이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승진을 네. 시켰죠. 그렇죠. 검사장으로 진급하는 것도 좀 빨랐어요. 원래는 2019년이 26기가 진급할 시즌이기 때문에 27기까지 기회가 가는 건 좀 말이 안 맞았습니다. 27기인 한동훈 검사장이 검사장 타이틀을 단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였는데 보통 첫 번째 검사장 직위는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로 가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또 바로 대검의 부장으로. 부장으로 그렇죠. 바로 올라간 거죠. 이 정도면 검사장의 꽃이잖아요. 대검의 보직 부장. 그렇죠? 그것도 네. 대검 반부패 부장이면 옛날에 중수부장 중수부장이죠.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 한번 하고 싶은. 네, 그 이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되긴 했지만 그 금융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의 가닥을 잘 잡아내고 그 사건을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굉장히 잘 다뤘다고 합니다. 실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들 다들 인정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예, 인정을 하고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상당한 성실성이라고 해야 돼요. 이제 보통 어떤 사건을 팔아 그러면은 하는 척만 하고 말하는데 이분은 알아서 이것저것 다 파는 사람이에요. 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이뻐할 할 수밖에 없죠. 저인망식. 알아서 제망으로 싹 끌고 오는 거야. 아. 우리 저 장 부장이 김태현 네. 기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네. 윤석열 총장에게는 뭐 굉장히 최측근이고 이쁜 그 후배일 수 있겠으나 최근에 드러난 어떤 그 녹취록이나 네. 실제 음성 파일 네. 거기에 나오는 그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목소리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글쎄요다 싶네요. 그 사실 그 밟아온 그 사건들을 조금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날고긴다는 그 기업들을 다 잡아놨고요. 그리고 대법원을 뒤집었고요. 그리고 청와대까지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칼을 쥐고 네. 네. 휘두르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권력 네. 그리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확연히 그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히 음성 파일에서. 예, 보면은 약간 좀 오만하다 싶은 부분도 있고 감히 내가 수사를 하겠다는데 누가 막어 이런 부분도 그렇죠. 좀 뭐 보여주죠.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상대 진영의 논리로 얘기하는데 쟤네들 뭐 이런 표현도 예, 걔네들 쓰고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그게 여당에 안 좋을 거야 이런 표현도 쓰고 뭐 거의 여당 대표 하듯이 대표도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 그럼요. 아무리 사석이지만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느냐. 제가 만나서 뭐 이런저런 사석에서 얘기했던 그 취재원 중에 사실 그 제일 강한 톤앤 매너를 가진 분이 홍준표 전 대표 현재 그렇죠. 무소속이었는데 예. 워낙에 검사 출신이시고 홍준표 대표의 톤앤 매너보다도 더 좀 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텍스트로 보는 거랑 다르게 목소리만 딱 들으면 굉장히 정중해요. 정중한데 나긋나긋하지. 그게 네. 정중하게 들렸어요? 좀 약간 나긋나긋한 말투 아닌가요? 나긋나긋한 말투인데 원래 나긋나긋하게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무섭다고 제가 이제 한동훈 검사를 만나본 경험을 보면은 예의 바를 때는 예의 발라요. 그런데 쌩깔 때는 또 아주 확실하게 쌩갑니다.
우리 장 부장이 최측근 기자가 아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아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생각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친검 기자라고 불리셨다고. 최측근이라고 할 때는 알아서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알려줘요. 근데 자기가 좀 기분 나쁘면 전화를 했는데 아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해요. 엄청나죠. 그렇죠. 제가 직접적으로 해봤었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분명히 프로필 사진이 있는데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잘못 걸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명함 한 장 주시죠 했더니 그 번호야. 네, 그 번호입니다. 전화국이 이상할 리는 없잖아요. 윤석열 총장 취임 1주년 놈놈놈 특집. 자 이번엔 미운 놈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이성윤. 네.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 네. 왜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 미워하는가요? 그러니까 가장 이뻐하는 한동훈 네. 검사장을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검찰청 내부에서는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약간 친여인사로 그 친여. 친여 쪽으로 구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되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윤석열 총장과는 직접적인 어떤 그런 연결고리라든가 뭐 네. 측근으로 분류되거나 그랬던 적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이가 나빠진 것은 이성윤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가 있을 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 임명했을 때 그 무렵에 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그 총장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감정에 좀 골이 깊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딱 오는 그 순간에 이미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이 됐다. 낙점이 일단은 됐다.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 때 윤석열 총장이 원하지 않았던 인사였잖아요. 그렇죠. 가장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견제를 당한다고 생각했겠죠. 최근에는 이제 대면 보고도 안 받고요. 서면 보고만 받고 있다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상징성 이게 네. 검찰에서는 대단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역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이 된 분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죠. 봐야죠. 심지어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장에서 바로 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바로 됐죠. 검찰총장이 네. 됐죠. 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한테 결정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은 사건이 이제 검언유착 관련한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사건 배당과 관련된 그 갈등이었죠. 그렇죠. 윤석열 총장은 네네. 중앙지검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이게 그 형사 사건이나 이런 쪽보다는 인권 파트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내려가면은 아 우리도 하기 싫으니까 특임 검사를 해주시죠. 보통 요게 요 수순이었는데 요 수순이 아니라 그냥 중앙지검장이 냉큼 맡아버린 거예요. 일단 그게 일단 기분이 나빴던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검사장을 이렇게 좀 괴롭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측근 검사들 통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들이받게 만든다든지 공개 항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성윤 검사장 입장에서는 별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한동훈 검사와 관련된 사건이 오니까 냉큼 맡은 것 같고 그러면서 아마 결정적으로 완전히 틀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저희가 놈놈놈 중에서 이색적으로 믿을 수 없는 놈을 꼽았는데요. 이름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네. 둘, 셋. 박형철. 네. 현재는 지금 변호사죠. 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아니고 박형철 변호사는 원래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는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네. 으로 초대 비서관을 네.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되기도 전에 이미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그 사정 라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인연이 닿느냐 하면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댓글 사건 수사팀을 특수부 반 공안부 반 섞어요. 그래서 특수부를 대신에 그 대표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윤대진 선생이었고 그다음에 소윤? 예, 소윤이었고 그 반대 공안통을 대신 그 대표하는 사람이 이제 박형철이었던 건데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 예, 윤석열 총장 쪽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과 가장 가깝게
가까운 인사로 분류됐던 사람이죠. 박형철 비서관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뭐 나중에 뭐 들리는 바로는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 심은 간첩이다, 뭐 세작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총장 임명에 그닥 동의하거나 추천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나 그렇습니다. 청와대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강력히 그 추천을 네. 했다라고 그 예상되는 인물이 바로 예. 당시에 박형철, 박형철 네. 반부패 비서관. 여러 명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박형철 비서관도 아마 강력하게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박형철 비서관을 왜 윤석열 총장이 이뻐하다가 다시 좀 바뀌었을까요? 그 조국 전 장관 그 당시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 그 재판이 시작되게 된 그 스모킹 건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의 그 증언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 재판에 나와서 감찰 무마는 없었다. 그리고 감찰 종료는 이제 민정수석의 권한이었다라고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네. 처음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딱 입맛에 맞는 증언과 입장을 네. 보이다가 네. 갑자기 정작 재판에서는 아니다 정상 감찰이었다라고 네. 말을 그렇게 얘기는 바꿨다라는 거죠. 예. 자기가 기소가 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바로 그 점 때문인 것 네.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기소가 안 될 거야라고 사석에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런데 딱 그 기소가 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거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고 종료하고 말고는 민정수석의 권한이야라고 해버린 검찰의 거죠. 칼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이건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예. 말을 바꾼 건지 아니면 입장을 바꿔서 뭔가 해석의 여지를 좀 다르게 한 건지 그거는 좀 의문점이에요. 어쨌거나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말을 바꿔 하고 미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쟤 못 믿겠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박형철 변호사는 뭐 그 어느 쪽에도 아닌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렇죠. 예, 그런 그 시세가 누구의 된 거 아닌가요? 편도 아니고 예, 혼자서 떡 떨어져 가지고 그렇죠. 독립군이 됐죠. 지난주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표창장 위조의 어떤 그런 과정과 방법, 네. 이게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그 흠결이 발견됐다면서요? 지난주에 사실 이렇게 검찰이 제시한 타임라인이라는 게 상당히 언론에 이제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조의 순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결정적이다라는 그런 그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얘기를 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먼저 일단 아들의 수료증을 스캔해가지고요, 윈도우 그림판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PNG 파일로 저장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걸 MS 워드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직인 부분만 싹 오려낸답니다. 그래서 JPG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한쪽 편에서는 아레아 한글을 이용해서 표창장 내용을 이렇게 싹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PDF 파일로 만들어요. 그러면 만들어진 이 JPG 파일과 PDF 파일을 합쳐서 완성본을 위조한다. 이 부분에서 이런 선수가 가장 됐죠. 큰 그 의혹을 받는 포인트가 이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컴퓨터가 다르다면서요? 예, 이게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두 개의 컴퓨터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러려면은 뭐 USB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용한 흔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또 하나도 안 나왔다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은 흔적이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포맷이 한번 됐었대요. 2014년에. 포맷이 되고 이제 이걸 다시 백업했던 파일을 다시 복구를 한 과정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은 이 날짜가 다 이제 뒤틀려져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하나 검찰이 그 관련되는 컴퓨터들을 포렌식 작업, 그러니까 그 데이터나 뭐 이런 걸 복구하는 작업에서 네. 굉장히 하자가 그 있었다면서요? 컴퓨터가 포렌식이 될 때 아무도 참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물이 뭐 오염됐다거나 왜곡됐다는 그 상황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검찰이 가져갔어요. 예. 그 데이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복구해, 네. 아니면 그걸 확인해. 그럴 때 제3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나.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증거라는 것이 워낙에 위변조가 쉬워요. 그렇죠. 금방 고칠 수 있잖아요. 티 안 그렇죠. 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참관을 해야 되는데 그 참관이 없었다는 것은
이 디지털 증거물의 그 완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군요. 큰 그거는. 네,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왜 문제가 되냐면 엊그저께 그 이동재 기자에 대한 뭐 핸드폰 압수수색이 잘못됐다고 돌려주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났잖아요. 그 다시 돌려주라고 예, 판결을 판결이 했죠? 났는데 그거랑 사실 다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그 말은 결국은 컴퓨터에서 나온 증거의 능력 그 부분을 법원이 인정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 이번 관련 재판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검언유착 의혹 관련해서 지난주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기소하고 네, 한동훈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다 하지 마라 네. 그렇게 권고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도대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 검찰청의 그 수사, 특히 이제 기소 부분이 너무 그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불투명하다라고 해가지고 문무일 총장 때 만들어진 기구였어요. 2018년 자문위원회 같은 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강제력은 없는. 원래는 네. 이제 각 지검 단위별로 있었는데 이것을 싹 모아서 대검찰청의 산하 기구로 만들어졌어요. 위원은 150명부터 250명 사이고요. 이 중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선발을 해서 사건을 맡긴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라고 돼 있는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뭐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위원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이 위원 명부를 작성 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운영 지침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칠게 표현하면 장난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작위기도 하고요. 그 후보를 추천받는다고도 하는데 이게 검찰총장이 원하는 사람만 추천을 받거나 원하는 사람만 넣는다고 해도 저희가 명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250명 그 추려지는 네. 그 과정에서부터 일단 친검찰 인사들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사실-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을 실제로 선정할 때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 대검의 미래기획단장, 형사정책단장, 이게 또 이제 겸직인데 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역할을 하셨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김웅 검사입니다. 지금 미통당에 가 계신 지금 현재 의원님이죠. 미래통합당 의원이죠. 네. 김웅 전 검사가 그 역할을 했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사실 좀 참 선정부터가 좀 편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 위원장도 좀 논란이 됐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양창수 전 대법관이죠. 지난번에는 삼성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자신이 삼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스스로 빠졌죠. 예, 스스로 빠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역할을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V한 사진이 굉장히 네, 많이 근데 떠돌고 갑자기 있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자들을 향해서 V자를 탁 그리고 가시는 바람에 선글라스를 끼고 네. 되게 좀 당혹해하는 분들이 많았죠. 저는 어쨌든 그래요. 무작위라는 게 무슨 뭐 로또에서 공 뽑듯이 수학적인 통계의 네. 무작위가 아닌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네. 적절하게 자신들이 위원을 뽑고 제척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을 누가 선정을 하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을 하는지 그게 완전히 베일에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아주경제 사회부에서 좀 더 파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한번 파보겠습니다. 제가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려고. 근데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이 좀 맞지 않는 게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수사 끝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도 못된 상황에서 수사 중단을 얘기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밥을 네. 짓지도 않았는데 밥 짓지 마라고 얘기한 거죠.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3D를 보내드리고 있지만 오디오 콘텐츠 팟빵을 통해서는 1시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긴 버전이고 조금 더 센 버전, 강한 버전, 네. 위험한 버전 있지 않습니까? 편집 안 된 버전은 닥치고 3D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